21번 문제 풀어볼게요. 예, 21번입니다. 밑줄은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네요. 자, 사실은 이 전쟁 당시 순전한 김상용을 기려 세운 수노이비입니다. 그는 청이 쳐들어오자 왕명을 받아 종묘의 신을 모시고 강원도로 피난하였으나 강화성이 함락되자 남문루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겠습니다. 청이 쳐들어오자 왕명을 받아 종묘의 신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청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청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성이 함락되고 남문루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절하였고, 이후에 청나라가 이제 어디입니까? 지금 남한산성을 포위하면서 결국 인조를 계속해서 압박에 들어갔고, 결국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결국 굴욕을 당하게 되죠. 삼전도 굴욕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전쟁과 관련됐냐? 바로 병자호란과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정묘호란도 있지만 병자호란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병자호란 이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총부대가 나선 정벌에 동원되었다. 조총부대 언제죠? 바로 효종 때입니다. 효종이 바로 이제 이 당시 청나라 황제에게 굴욕을 당했던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인조가 결국은 이제 청나라 황제에게 굴욕을 당한 이후에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당시 소현세자. 이거 여러분께 여러 번 제가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자, 소현세자랑 그 다음에 이제 둘째였던 복림대군. 저 왕자였죠. 복림대군이 결국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볼모로 끌려간 다음에 바로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볼모로 끌려간 다음에 몇 년 후에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청나라 갔다 왔더니 너무나 좋은 어떤 문물들이 많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찌 감히 아버지가 당한 굴욕을 네가 그렇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벼르르 확 던져버리죠.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어찌된 영문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위를 누가 이었냐? 바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그 왕이 됐습니다. 이 복림대군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효종이 되겠습니다. 자, 효종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 저는 아버지의 굴욕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그 굴욕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복수를 하겠습니다. 예, 복수의 일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효종이 이제 무엇을 이제 추진하냐면요, 북벌론을 주장합니다. 당시 서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송시열을 필두로 해서 이제 북벌론을 주장하고 많은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어청, 어영청 같은 이런 부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조총 부대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조총 부대가 이게 나선 정벌에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나선 정벌이란 건요, 뭐냐면 청나라와 이제 러시아 간의 어떤 영토 분쟁에 이제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게 바로 이 나선 정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 청나라가 나선 정벌에 야, 너희들 조선 군대 좀 보내줄래? 하니까 그때 효종이 어쨌든 북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총 부대를 보냅니다. 예, 이게 바로 나선 정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가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또 그 이후에도 북벌은 결국은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서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이거 언제죠? 세종이죠. 세종 때죠. 세종 때 이제 김종서, 최윤덕 장군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남만, 북한 다 합친 그 어떤 형태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이니까요. 이건 이전의 일이니까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가도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5번, 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래되었다. 이후에 북벌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춤해지면서 청나라의 이제 사절단으로 갔었던 많은 어떤 사절단에 있는 사람들이 청나라의 어떤 발전된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벌론에서 이제 북학론, 우리가 청나라의 어떤 그런 문물들, 발전된 그런 문물들을 배워야겠다라는 북학론이 또 대두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병자호란이 아니고 만약 청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병자호란인지 그 앞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인지 헷갈리신다 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묘호란이든 병자호란이든 그 이후의 사건이니까요. 사군육지는 그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체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문제 여러분들 자주 나오죠. 예, 자주 나옵니다. 딱 보면 뭐 파밭, 마늘밭, 배추밭, 그다음에 뭐 담배밭도 있고요. 모시밭, 생강밭. 이런 것들은 쌀이라기보다 뭡니까? 고구마. 이건 구황작물이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에요. 조선 후기 경제입니다. 딱 경제를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상품 작물의 재배가 이제 상품 작물 재배가 아주 발전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재배가 아주 증가하게 됐죠. 이게 바로 경세유표. 또 이거 경세유표 또 누가 썼습니까? 네, 정약용 선생이죠. 그렇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썼던 경세유표. 정약용은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입니다. 실학자라고 한다면 실학, 조선 후기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보겠습니다.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사만통보 분명히 우리 조선 후기 때 화폐가 발행됩니다. 뭡니까?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언제입니까?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숙종 때 만들었던 상평통보가 있어요. 그런데 사만통보, 해동통보도 숙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숙종 때 만든 어느 시대? 고려시대 숙종입니다. 고려시대 숙종. 자, 우리가 이제 숙종들, 고려시대 숙종도 그렇고, 조선시대 숙종도 그렇고, 이 화폐를 만들었다. 요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사만통보, 해동통보 언제다?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이 화폐가 유통이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뭐 현물 거래가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폐의 어떤 그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유통이 활발하지 못했다. 현물 거래가 많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정답은 1번이네요. 아닌 것을 고르니까요. 그럼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덕대. 광산 경영에 있어 덕대 같은, 이게 전문 CEO입니다. 전문 CEO. 지금으로 하면. 전문 경영인. 예, 전문 경영인. 바로 덕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덕대. 좀 후기 때의 모습 맞습니다. 모내기법의 확대로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자, 모내기법이라고 한다면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이양법. 또 다른 말은 이양법. 의 확대로 이모작, 쌀보리의 어떤 이모작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여러 장씨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 역시 예, 장씨가 발달했던 조선 후기의 상황과 맞는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5번.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으로 이루어졌다. 개시무역이라고 한다면요, 공무역을 얘기하고 있고 후시무역은 사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에도막부. 자, 에도막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했던 도요토미, 그렇죠? 도요토미 이제 히데요시, 도요토미가 이제 죽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교토에서 어디로? 에도, 지금의 도쿄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옮기면서 이 에도막부가 너희들의 발전된 문물 받고 싶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예, 그러면서 파견낸 사절단,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들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에 갔었던 우리의 문화 사절단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조선 통신사, 뭐 줄여서 통신사라고 하기도 하죠. 통신사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하였다.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딱 보면은 이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이 다 근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예. 근대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예.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한번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자, 미국에 이제 사절단 보냈었던 보빙사. 1883년도가 되겠죠. 보빙사를 이제 미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년도 1882년도에 조미소 통상 조약을 미국과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또 발전된 문물을 배우러 보빙사가 또 파견되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하정사, 성절사, 천수사 등으로 불렸었다. 자, 요거는요 이제 중국에 보냈었던 대표적인 어떤 사신단이죠. 사신단, 사절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신단, 예, 사신단, 뭐 사절단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로 불렸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라기보다는 중국에 보냈던 사절단이죠. 뭐 명나라,
조선 전기 때는 명나라였고요.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바로 이게 조선통치사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을 들어와 국내에 소개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문이 어려운데 정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게. 이번 30회 고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문들이 좀 어려운 지문들이 있지만 답은 정확한 게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거. 그 정확한 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해국도지 영환지략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 지리서예요. 요거를 이제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 오경석이라고 하는 역관입니다. 역관. 대표적인 통상개화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60년대예요. 통상개화론자도 오경석이 당시 이제 그 청나라에 있었던 이런 어떤 세계 지리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라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자꾸 이제 깨우쳐지는 그런 걸로 이제 점점 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경석. 어디서 갖고 왔다? 청나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1860년대 근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은요.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 무기 제조 기술을 언제 가지고 들어오냐? 바로 이제 18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선사라는 걸 파견하죠. 영선사. 중국에 이제 영선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중국에 또 발전된 문물을 배우고 오자. 그러면서 이제 기국에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요.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무기 공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만들었던 게 기기창이라는 거예요. 기기창. 요 사실을 여러분들 또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건 다 근대의 어떤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통합 문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밑줄은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목국 등이 셈이 갈라지는 곳에 자리 잡고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며 경계를 정하고 도를 깎아 비석을 세웠답니다. 경계를 정했다. 자, 경계를 정했다. 목국동이라고 한다면 이 대표적인 청나라 대표적인 청나라의 관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비문에는 오라 총관 목국 등이 국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뤄 살펴보니 서쪽은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네요. 서쪽은 압록강이며 동쪽은 토문강이야. 분수령 위에다 돌을 새겨 표를 삼는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백두산 정계비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이게 남아있지 않죠. 백두산 정계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영토를 어떤 식으로 정하냐, 국경을 어떤 식으로 정하냐.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자, 동위, 토문. 이런 식으로 이제 국경을 정합니다. 서위, 서쪽의 위치는 압록강으로 정했고, 동쪽의 위치는 토문강으로 정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압록강이 있습니다. 압록강은 그냥 잘 알고 계시죠. 토문강의 위치입니다. 토문강. 우리가 조선에서 이제 얘기하는 토문강은 여기 흐르는 송화강 지류에 있는 송화강이라고 하는 지류에 있는 여기가 바로 토문강이다. 아니다. 중국 중에서는 나중에 이제 여기 너희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요거에 대한 토문강의 위치를 두고는 이제 국경 분쟁, 이 여기저기 어디저기냐면 간도죠, 간도. 간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탐구활동으로 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셔. 자, 여기 제가 간도라고 했습니다. 간도. 첫 번째 1번의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을 조사한다. 맞죠? 과연 이 토문을 어디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를 두고는 영토, 간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도가 이제 영원히 우리나라 영토가 되지 않게 된 게 바로 언제였냐? 요거까지 제가 같이 설명해 준 1909년도 간도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간도협약은 우리가 맺은 조약이 아니고요. 이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조약입니다. 이거는 근대 가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미리 좀 여러분께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은 청나라와 일본 간 당시 이제 우리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죠. 일본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떤 외교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이 관장하게 되는데 그 일본이 이 간도협약,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이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줍니다. 중국에게 넘겨주고 일본은 그 청나라로부터 무엇을 얻었냐? 당시에 이쪽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여기 푸순에 있는 탄광 채굴권, 이런 것들을 얻거든요. 간도로 아예 중국 땅에 넘겨줍니다. 이제 너희 거야. 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냐? 바로 이제 당시 이제 1905년도 그 을사오적들에 의해서 쓰여진 결국
그 조약문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요. 거분도 사건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거분도 사건은 아시죠? 1885년도에 러시아의 어떤 그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었던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사건. 1885년부터 7년도까지 3년 동안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 삼국 간섭 같은 경우는요. 청일 전쟁 이후에 청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뒀죠? 일본이 승리를 거뒀죠. 일본이 승리 거둔 다음에 청나라로부터 무엇을 얻었냐? 대만에 대한 할양권. 그렇죠. 지금 타이완이죠. 타이완에 대한 할양권과 그때 요동반도. 요동반도면 우리나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중국에 툭 튀어나온 여기 요동 지역입니다. 요동 지역. 요동반도를 할양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요동반도는 항상 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지역이었냐? 바로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아주 등치 큰 형들 프랑스, 독일 끌어들여가지고 러프독, 삼국 간섭을 해서 이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에게. 일본으로부터 결국 청나라로 돌려줘라. 자기들이 뺏을 수는 없고 그래도 명분이 안 서니까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청일전쟁이 일어난 배경. 청일전쟁이 일어난 배경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이 청일전쟁이 1894년도에 있었거든요. 제가 연도를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연도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해오셔도 돼요. 예, 청일전쟁은 1894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정부에서 청나라를 불어들이니까 일본 군대도 같이 왔죠. 그 오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텐진 조약. 1884년도에 맺었던 텐진 조약이죠. 만약에 조선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출병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텐진 조약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번 조청상미수는 무역 장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조청상미수는 무역 장정. 최초에 이제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이 부여가 됐던 거죠. 누구한테? 청나라 상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최애국 대우 조항을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조선의 내지로 들어와서 무역을 또 펼치는 상권에 또 위협을 가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모군란 때예요. 이모군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가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돌아가신 호종대왕을 장자의 예로. 자, 우리 아까 효종 얘기했었죠. 둘째라고. 그렇죠. 첫째 형이 누구였었죠? 소현세자였는데 죽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효종이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인조 다음에. 자, 대왕 대비의 복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요게 언제냐면 현종 때 있었던 거죠. 현종 때 있었던 뭡니까? 예속 논쟁이에요. 딱 보니까 예속 논쟁이네요. 우리 예속론 두 차례 걸쳐서 있죠. 1차, 2차죠. 2차. 자, 1차 예속 논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해 예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예송을 갑인 예송이라고 합니다. 자, 1차 예송 때는 이건 뭐 예속 논쟁 지금은 하면 참 헛웃음만 나오는 건데 예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복상 기간.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이겁니다. 예, 몇 년 입냐. 이때 이제 뭐 남인들 같은 경우는요. 3년설을 주장해요. 3년. 3년. 서인들은 1년을 주장합니다. 남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왕사부동내, 왕과 사대부는 그 예법이 다르다라는 거고 서인들은 아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자가 아니다. 둘째이기 때문에 1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서인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왕사동내,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이다. 이게 1년으로 한다는 건 호종대왕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에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첫째가 죽었으니까 장자의 예가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서인들이 결국은 서인의 어떤 의견이 받아들여져 서인들이 계속 집권하게 되는데 2차 예송 때는요. 남인들은 1년을 주장합니다. 2차 예송 때는 누가 죽었냐면요. 이때는 기예송 때는 효종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효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했었고, 요때는 효종 비가 죽었습니다. 효종 비.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거든요. 죽은 다음에 남인들은 1년을 주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인들은 9개월설을 주장합니다. 이때는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나? 바로 남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묻는 문제입니다. 예, 요거 묻는 문제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남인이란 걸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서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남인.
자, 첫 번째, 인현왕후의 보기를 주장했다. 인현왕후의 보기를 주장한 건 누굴까요? 바로 서인들입니다. 예, 서인 중에서 이제 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니은. 주로 이황의 확통을 계승하였다. 이황의 확통. 자, 여러분들 붕당의 어떤 그런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게 뭐냐면요. 동인과 서인이었었죠. 동인과 서인. 그렇죠. 동인과 서인이었는데, 동인들이 이제 나중에 뭐, 정렬의 모반 사건,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뭘로 바뀝니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때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광해군 때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을 하게 되지만 광해군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그와 함께 같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동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확통을 계승했냐면 이황의 확통을 계승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서인들은 이의 확통을 계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인들도 이황의 확통을 계승한 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디귿.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자, 서인들 나중에 이제 황국이 발생하죠. 예, 황국. 기해예송, 가빈예송 이후에 그 다음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자, 이때 이제 경신왕국 이후에 이제 서인들도 여기에 이제 충돌이 생깁니다. 그 강경파와 이제 또 약간 온건파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강경파였던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론과 소론은 갈라졌다. 뭐 어느 시기에 갈라졌다. 뭐 이것까지 아시지 않아도 되고요. 서인들이 갈라진 건 알고 계시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한 건 북인들입니다. 북인들. 그렇죠? 북인들이기 때문에 리을도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몇 번이죠?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 차례 환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환국하면 딱 떠올리시는 인물 왕 누구죠?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인현왕후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희빈 장씨 등장합니다. 뭐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예, 이런 숙종 때의 일을 여러분들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보고 가시면 되는데 더 나아가다 보니까 더 생각을 꼬이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대동пол 평안도를 제외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대동법 나오니까 대동법? 광해군 아니야? 라고 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자, 광해군 때는요. 예, 여러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동법과 관련해서 광해군 때는 경기도 시범 실시예요. 시범 실시. 하지만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는 자에게 더 많이 거두는 세법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지주들이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100여 년이 걸렸다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100여 년 때 언제 완성되냐? 바로 이 숙종 때 가서 이제 완전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반대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심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광해 보고는 대동법 나오니까 광해 보고는 대동법은 광해군 이렇게만 떠오르시는 게 아니고 광해군은 경기도의 시범 실시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한 건 맞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숙종 때 가서 한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숙종 때의 모습들 골라내시면 돼요. 1번 갈게요. 자, 금이형을 설치하여 오군형 체제로 확립하였다. 금이형. 자, 우리 오군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훈련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벌 준비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북벌 준비를 위해 만들었던 뭐 어영청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또 이렇게 뭐 수어청, 그 다음에 총용청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이제 숙종 때 금이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오군형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조선시대의 어떤 그 군사제도의 어떤 중앙군의 변화는요, 한꺼번에 갑자기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뭐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금이형 설치한 거 숙종 때 모습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전 통편을 편찬하여 문물제도 정비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대전 통편하면 정조 때 딱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국대전 완성 성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대전 회통 고종입니다. 고종 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직접 이제 이런 대전 회통을 또 편찬하기도 했었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그 법전의 어떤 편찬의 어떤 그런 순서들, 흐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붕당요새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탕평비를 이제 성균관에다가 이제 만들죠. 성균관 앞에. 요게 언제입니까?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자,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 역시 영조 때 모습입니다. 균역법.
두피를 한 필로 깎아준 거죠. 그다음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금난정권이죠.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폐지하는 요거를 만든 왕은 바로 정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조 때. 2번, 5번은 정조고요. 3번, 4번은 영조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숙종 때니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책은 1858년 유린단체인 달서정사에서 펴낸 것입니다. 책 이름은 규자라는 해바라기를 뜻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데는 봉가지나 격가지나가 다름이 없듯이 이들의 충성심도, 자 여기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의 충성심도 적자와 다를 바 없다는 선주의 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의 충성심은 적자와 다름이 없다. 자, 누굴 뜻하는 걸까요? 서얼입니다. 적자와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다. 본부인에서 나온 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서얼들입니다. 예, 서얼들. 예, 아시죠? 예, 바로 이 서얼들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아니죠. 신량역천은 뭡니까? 여러분 신량역천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그대로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신부는 양인인데 역할은 역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은 천한 거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나장, 뭐 일수, 역군, 그다음에 뭐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봉수대에서 일하는 예, 거기 뭐 교대 근무해도 며칠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대하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양민입니다.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거의 천한 역할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신량역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닙니다. 그래서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통청운동이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시당할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도 양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네, 제발 우리도 청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예, 청요직으로 좀 진출을 희망하는 의미에서 이 통청운동을 또 전개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서울들. 맞습니다. 자, 디귿.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들은 뭐냐면 노비입니다. 노비. 자, 장례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자, 봐두시기 바랍니다. 장례원이라는 거. 장례가 뭐 장례를 치른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장례 치르는 거 아니에요. 예, 장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비 문서를 관리하는, 그다음에 노비 소송에 대해서 또 그런 소송 문제들을 또 관리하는 그 국가의 관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다시 한 번입니다. 노비 문서를 관리하고 노비 소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어떤 관서다. 국가에서 만든 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원. 이들이 때문에 그 관리를 받은 건 노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서울과 관련이 없습니다. 리을.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다. 이거 언제적이죠? 바로 정조 때입니다.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정서관. 뭐 대표적으로 유득공. 이 유득공이라든가 아까 바래고 썼던 사람이죠. 유득공. 그 다음에 박제가, 뭐 이덕무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정조 때 규정과 검서관으로 등용된 서얼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은 몇 번이죠?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역시 문화재에 대한 문제네요. 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후백제 견훤이 유폐되었던 사찰. 임진왜란때 소실된 건데 인조 13년에 지은 것으로 17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 중 하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두 개가 있어요. 키워드가. 후백제 견훤이 유폐되었던 사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17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 중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어떤 거지? 왜 그러냐?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문화사, 이 목조 건축물을, 여러분들 불교 목조 건축물을 좀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수석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요 세 개, 1, 2, 5번. 예, 요 세 개 같은 경우는요.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에 주심포 양식으로 만든 대표적 불교 건축물이에요. 자, 이
주심포 양식이란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중심대가 있습니다. 여기 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에 요 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여기 하나씩 배치되는 거예요. 이거 주심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려 후기부터 해서 이제 조선 초로 넘어가면서 다포 양식이라는 걸 변하죠. 원래 이렇게 요게 기둥 하나에 포 하나씩 이렇게 있던 건데 요게 이제 다포 양식으로 변하면서 중간에 다 이렇게 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중간에 계속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찰을 한번 혹시나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 주심포 양식이 많이 안 남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불교 건축물들,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다포 양식입니다.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있습니다. 포가요. 네, 이 주심포 양식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상당히 고려 때 만들어진 이 불교 건축물들, 이들은 좀 소박하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3번과 4번 딱 보십시오. 약간 좀 뭔가 크고 좀 웅장한 듯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17세기 이후 바로 이제 그 분홍들에 의해서, 그렇죠? 분홍들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양반의 지위가 향상이 됐던 거죠. 양반으로 지위가 향상이 됐던 거예요. 분홍에서, 그렇죠? 양반으로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자금을 받아서 만들었던 건축물들이 바로 이런 17세기 이후에 만들었던 법주사 팔상전이라든가 금산사 미륵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불교 건축물들은 좀 크고 웅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백제 견훤이 유폐되었던 사실입니다. 자, 후백제 견훤. 자, 이게 왜 유폐하냐? 당시 이제 후백제 견훤이 그 다음 자기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그 과정에서 동생에게 금강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이 견훤의 첫째였던 신검이 아버지를 바로 이 금산사, 김제에 있던 금산사에다가 이제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어 버렸다. 요게 바로 이제 금산사거든요. 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28번의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강화학파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제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심증리, 치앙리 이런 거 잘 몰라도요. 뭐 많은 제자를 길렀다. 일단 강화학파와 정제도 딱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떠한 거에 대한 설명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뭡니까? 양명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명학. 양명학 하면은 뭡니까? 유교가 지금 현재 너무나 교조화되어 있다. 뭔가 이게 실천에는 임하지 않고 그저 이론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에 전혀 필요가 없는 걸로 이제 변질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명학에서 뭡니까? 아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 지행합일. 그래서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유학. 바로 양명학이 되겠죠. 예, 청나라부터 들어왔던 자 양명학. 요 양명학을 이제 강학파였던 정제두가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한 양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정답 1번이 바로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2번 정감농을 통해 왕조 교체를 예언하였다. 이 조선 후기 때 도참 비기설입니다. 현실이 좀 불안하면요 이런 어떤 그 도참 비기설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예. 우리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면 어딜 갑니까? 뭐 저희 젊은 세대들은 잘 안 가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어르신들이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고 뭐 가정에 좀 이렇게 안 좋은 화가 좀 이렇게 일어났다 하면 항상 가는 게 어딥니까? 점집 같은 데죠, 그렇죠? 점집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술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들 이런 것도 정감도 그런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감로. 정씨가 이제 왕이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축축 퍼져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 자, 시천주 나왔고요. 뭐 인내천, 요거 나오면 뭡니까? 동화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 유교, 불교, 도교의 민간신앙 요소를 결합한 거. 유불선, 예, 합해져서 나온 거. 요것도 역시 동화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상의 재산 제사를 거부해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거는 뭡니까? 천주교죠, 천주교. 천주교 또 다른 말은 뭐죠? 예, 서학이 돼요. 서학. 예, 서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간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암, 열화일기, 화폐유통, 상업적 농업, 정려, 수레 선박이요. 누굴까요? 연암 나오네요.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박지원. 대표적인
중상주의 실학자. 이용 후생 학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중상주의 실학자. 자, 그러면 이 중상주의 실학자였던 박지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 실학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드립니다. 뭐냐, 조선 후기 이 실학, 중농주의 실학자, 중상주의 실학자, 뭐 중상주의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유수원, 그 다음에 박지원, 박제가, 그 다음에 홍대용, 이 인물들의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서적들 만든 그 어떤 책을 썼는지, 주요 저서들이 무엇인지 요거 하나 정도는 체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꼭 나오거든요. 이런 것 하나만 딱 체크하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렇죠? 예,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정도는 체크해두라고 여러분께 항상 언급을 해드리고 강조해둡니다. 실학 문제는요, 자주 나와요. 단골입니다, 단골. 예. 자, 그럼 박지원에 대한 것 문제, 설명 옳은 것 골라내겠습니다. 거중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화석축조 이용했다. 이건 뭡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정약용.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정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항상 나오는 문구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한 겁니다. 예, 딱 비석이 북한산에 있는데, 야, 요게 어떤 비석이냐라고 했을까? 딱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 진흥왕이 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여기다 비석을 하나 세웠네. 이걸 알아낸 사람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 김정희 선생 하면요, 일단 뭐냐면 금석학의 대가입니다. 금석학. 금석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쇠라든가 돌에 새겨진 그 글귀들, 명문들을 어떤 명문인지 밝혀내는 걸 금석학이라고 해요. 금석학. 우리 비석에 있는 거 어떻게 밝혀냅니까? 뭐 광개토 대학능비도 그렇고, 뭐 중원고구려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명문들이, 어떠한 글들이 쓰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 그게 바로 금석학이거든요. 그런 거의 대가가 바로 대표적인 게 김정희 선생입니다. 우리 김정희 선생 하면 뭐 추사체 요거만 딱 기억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그거 보기예요. 예. 3번. 북학위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했다. 누굽니까? 박제가 선생님. 박제가 예, 박제가 또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뭡니까? 아까 뭐 소비론을 강조합니다. 우물론을 강조해서 우물이란 거는 계속 파야지만 물이 생성되듯이 생산이란 것도 소비를 해야지 그 다음 거를 생산할 수 있다. 소비를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박제가 선생 있죠. 대표적인 또 중상주의 실학자인데 서울 출신이죠. 아까 규장과 검서관에 또 됐다.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풍자했다. 자, 양반전. 그렇죠. 맞죠. 양반들의 어떤 무능, 허례의식 이런 것들을 풍자했던 선생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지원 선생입니다. 자,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주장했다. 이거 뭐 뜬금없이 나오네. 이거는 이재마죠. 이재마. 조선 후기 때 이재마. 사상의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책 이름이 뭐냐면요, 동의 보감이 아니고 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동의 수세보원. 요 책에서 뭐라고 쓰였냐면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아시죠? 이런 것들이 사상의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신 분이 바로 이재마 선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3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31번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